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말 공부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공부쟁이는 실천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헛된 이야기만을 일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랍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무척이나 게으른 말 공부쟁이 세 친구가 나오지요. 한겨울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불 지피기를 서로 미루며 대화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여 오히려 헛웃음을 자아내고 있지요. 또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날 나도 저런 말 공부쟁이 같이 행동한 적이 없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답니다. 오늘도 준비한 옛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부를 땐 새 친구. 맵찬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도 가도 집 한 채 볼 수 없는 산속 오솔길로 새 장사꾼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맨 앞에는 덧조고리를 입은 참빛 장수가 서고 그 다음에는 가죽신을 신은 소금 장수가 서고 맨 뒤에는 털모자를 쓴 무명 장수가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우는데 그들 앞에는 하룻밤 자고 갈 주막집 하나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새 장사꾼은 맥없는 다리를 끌며 자꾸자꾸 걸었어요. 이렇게 한참 가노라니 드디어 포수막 하나가 나타났지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새 장사꾼은 약속이나 한 듯 포수막으로 들어갔답니다. 주인이 사냥을 나갔는지 포수막은 텅텅 비어 있었지요. 그들은 지고 온 등짐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들에 올라가 앉았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포수막은 냉돌방처럼 썰렁하였어요. 불만 떼면 방 안이 따뜻하겠구먼. 냉방에 앉아 우들우들 떨고 있던 참빛 장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함, 따뜻하다마다 몸도 훈훈하게 녹을 깨고. 몸만 녹겠나? 말코지에 옷을 벗어 걸어놓고 발편잠도 잘 수 있지. 소금장수와 무명장수도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누가 불을 떼주기만 기다렸답니다. 밖에서는 맵찬 바람이 윙윙 불고 문풍지가 붕붕 울렸어요.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참던 소금장수가 말을 꺼내었지요. 여보게들, 나한테 부시가 있네. 불은 내가 지필 테니 자네들은 밖에 나가 장작이나 날라오게. 그러자 참빛장수가 머리를 흔들며 말을 받았답니다. 부시를 쳐서야 언제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테는 성량이 있네. 좀 적기는 애써도 말리면은 불씨를 얻을 수 있네. 그러니 자네들이 장작을 날라오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무명장수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젖은 성냥을 언제 말려 불을 일으키겠나. 나한테 벽에다 그으면 불이 일어나는 딱성냥이 있네. 불 지피는 건 나한테 맡기고 자네들이나 장작을 날라오게나. 그들은 이렇게 저마다 장작 나르기가 싫어 옆에 친구들을 시켜보려고 말 공부질만 하였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지요. 불을 떼지 않은 구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새 장사꾼은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 이빨을 떡떡 맞조는 소리가 옆 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참다 못해 찬빛장수가 옆에 있는 소금장수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이거야 추워서 견디겠나? 빨리 불을 떼자고. 그런데 나는 미투리를 신은 발이 얼어 걸을 수가 없군.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가죽신을 신은 자네가 좀 장작을 날라오게. 그러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장수가 구실을 댔답니다.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랐으면 좋겠지만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기가 얼고 말았다네. 여럿을 생각해서 돌모자를 쓴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소금장수는 이러면서 털모자를 쓴 무명장수를 부추겼지요. 글쎄, 남을 위해 장작을 날랐으면 좋겠지만 나는 덧조고리를 입지 못해 속탈을 만났다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덧조고리를 입은 잠빗장수 자네가 좀 수고하라고. 무명장수도 구실을 대면서 참빗장수를 부추겼지요. 이렇게 서로 남을 부추길 생각만 하다 보니 이번에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칼날 같은 새벽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구들장은 차다 못해 이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지요. 새우처럼 꼬부리고 앉았던 그들은 너무 참기 어려워 몸을 뒤척였어요. 새 장사꾼은 옆의 친구들도 자기처럼 추워서 몸을 뒤척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털모자를 쓴 무명장수가 다른 친구들을 부추겨 보려고 술을 썼답니다. 여보게들, 나는 털모자를 써서 몸이 훈훈해 나는데 자네들은 무던히 추운 모양일세 그려. 정 추우면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게나. 나무만 쑤셔 넣으면 구들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 얼음장 같은 데 앉아 덜덜 떨 필요가 있나? 무명장수가 나무의 불에 계자비를 하려고 약은 술을 쑤자 가죽신을 신은 소금장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춥다니. 나는 가죽신을 신었더니 발부터 뜨거워지더니만 이젠 몸에 땀까지 나네 그려. 추위를 참는 데야 나를 당해내겠나. 그러고 보니 가죽신을 못 신은 자네들이 불쌍하구먼. 떨지 말고 이제라도 장작을 날라다 불을 떼라고. 그 말이 아니 꼬운 듯 참빗장수가 입을 열었어요. 추위를 참는 데야 가죽신을 신은 것보다 덧조고리를 입은 내가 나을 테지. 나는 몸에 땀이 나다 못해 멱을 감을 지경이라네. 그런데 자네들 꼴은 말이 아니네 그려. 장사를 하재도 죽지 말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장작을 날라다 불을 지피라고. 이번에도 이렇게들 몸을 뺄 생각만 하면서 야근수를 써봤지만 남을 움직여 불을 지필 수는 없었답니다. 추위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몸은 동태처럼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모두 머리를 사타구니에 틀어박고 밤을 새웠답니다. 이제는 입까지 얼어붙어 옆에 친구들을 부추길 힘도 없게 되었지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때 아닌 하품이 나왔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의 졸음이 몰려든 것이지요. 얼마 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모두 죽고 말 판이었어요. 이때 마침 집을 비워두고 사냥을 나갔던 포수 영감이 돌아왔어요. 포수 영감은 급히 장작을 날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답니다. 방 안에 뜬 김이 서리고 얼어붙었던 구들이 차츰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죽어가던 장사꾼들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지요. 자네들은 어쩌자고 구들 위에 누워서 이 모양이 되었나? 보수 영감이 기가 막혀 물어보았지요.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장작을 날라와야 떼지요. 잠빛 장수가 말하자 엉덩이가 망짝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 죽을 뻔했수다. 소금 장수와 무명 장수도 남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이런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포수 영감은 어이없어 쓴 입만 쩝쩝 다셨지요. 풀 떼기가 싫어 떨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한심한 친구들일세 그려.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는 게으른 장사꾼들을 자기 집에서 몰아냈답니다. 하늘천 하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았답니다. 삼돌이는 뭘 배우는 걸 아주 싫어해서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어요. 얘야, 너도 글은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좀 늦었지만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도록 하거라. 예, 안 돼요. 저는 서당에 못 가요. 삼돌이는 펄쩍 뛰었답니다. 오래오래 다녀도 글을 못 깨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공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그저 훈장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된단다. 정말이에요? 삼돌이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당장 다음 날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서당까지 데려다 주고는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몰래 숨어 지켜보았어요. 훈장님은 하늘천 자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하늘천 하렸다. 삼돌이는 자신있게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하늘천 하렸다. 훈장님은 삼돌이가 하렸다까지 따라한 걸 알아차렸어요. 하렸다는 빼렸다. 하렸다는 빼렸다. 삼돌이가 또 빼렸다까지 따라하자 훈장님은 화가 났답니다.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이냐? 빼렸다는 빼래도. 삼돌이는 자랑스러워하며 훈장님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놈, 나를 놀리는 것이냐? 빼렸다는 빼래도. 훈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 여기서 썩 나가거라. 삼돌이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여기서 썩 나가거라.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는 얼른 삼돌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아이고, 너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꿀밤을 주었어요. 왜요? 훈장님을 똑같이 따라하라면서요. 삼돌이는 눈만 껌뻑거렸지요. 훈장님이 왜 화를 내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랍니다. 퇴계와 율곡. 퇴계의 이황은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새파란 청년인 율곡 이이에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이이는 이황의 반듯하고 엄격한 자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지요. 먼 강원도에서 이곳 안동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학식과 인품을 본받아 훌륭한 선비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황이 향긋한 차를 건네며 이이에게 말했어요.
이이는 차 향기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요. 전하께서 조선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며 관직에 오를 것을 부탁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절하셨는지 이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이의 질문에 이황이 옅은 미소를 보였답니다. 제 호가 퇴계입니다. 저 앞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의 이름에서 따왔지요. 한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커다란 물줄기인 적도 있었으나 점점 더 큰 물살에 휩쓸려 괴로웠습니다. 작은 시내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호를 지었지요. 이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이황은 이야기를 계속했답니다. 제가 관직에 있을 때 조정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선의 물줄기를 바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조강조가 힘없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선비들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눈앞의 이익을 손에 쥐려던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지요. 그 일을 겪고 나니 욕심을 쫓기보다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선비의 옳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잠자코 있던 이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비가 학문을 닦아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깨닫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쓸모가 있으려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이인은 당찬 포부를 내비쳤어요. 이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젊은 선비를 응원했지요. 날이 저물도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날 줄을 몰랐답니다. 이이가 얼굴을 붉히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어요. 마음에 밝은 달이 뜬 듯 환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섬기려 먼 이곳까지 찾아온 보람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황도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답니다. 젊은 선비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비께서는 부디 좋은 정치를 해주십시오.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 봅시다. 조선의 뛰어난 학자였던 이황과 이이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훗날 퇴계 이황은 도산서원을 세워 제자를 기르는 데 힘썼고 율곡 이이는 벼슬길에 올라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30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났지만 약속을 어긴 처녀. 옛날 어떤 마을에 금란이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답니다. 금란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총각들이 중매꾼들을 보내왔어요. 어찌나 많이 보내왔는지 문 돌적 위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 바람에 콧대가 잔뜩 높아진 금란이는 웬만한 총각은 한눈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날도 금란이는 연못가에 나와 앉아 맑은 물에 비친 아름다운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쭐거렸지요. 어디 가나 처녀들이 많지만 나만큼 고운 처녀는 없을 거야. 누가 나를 데려갈까? 이제 두고 보지. 세상에서 가장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데려갈 거야. 금란이는 손에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뺐다 꼈다 하며 제풀에 흥이 나 깔깔 웃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석 반지를 놓쳐버렸지요. 보석 반지는 땡땡구르르 굴러 깊고 깊은 연못 속에 퐁당 빠졌어요. 아이, 이걸 어쩌나?
내 반지. 금란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답니다. 바로 그때 헤엄 잘 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빠끔히 머리를 내밀더니 신바람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흐느껴 울던 금란이는 개구리가 혹시 자기를 도와줄지 몰라 이렇게 말해보았지요. 개구리야, 남은 속상해 죽겠다는데 넌 뭐가 좋아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렴. 그러자 뜻밖에도 개구리가 말을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 말할 게 있으면 어서 하려무나. 금란이는 좋아하며 연못에 빠뜨린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답니다. 보석 반지? 그거야 제 꼭 찾아줄 수 있지. 그래, 그걸 찾아오면 넌 나한테 무얼 주겠니? 금란이는 얼른 대답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다 주지. 밥이랑 떡이랑. 금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구리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싫어. 난 그런 건 바라지 않아. 그럼 무얼 줄까? 고운 옷을 줄까? 내가 옷은 해서 무엇하니? 그럼 무얼 줄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보석 반지만 찾아주렴. 개구리는 두 눈을 끔뻑거리며 말하였어요. 나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줄 수 없겠니? 밥 먹을 때도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잠잘 때도 한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렴. 그럼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 금란이는 어이가 없어 픽 웃었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 싱거운 소리를 다 하네. 옳지, 저놈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야겠어. 그래서 금란이는 개구리더러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어서 빨리 보석 반지를 찾아달라고 말하였어요. 개구리는 따지듯 물었지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지? 그렇다니까. 꼭 약속하지? 글쎄, 약속한다니까. 만일 약속을 어기면 날 죽여도 좋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간 개구리는 한참 만에 보석 반지를 입에 물고 나왔답니다. 금란이는 보석 반지를 받아 들자마자 팩 돌아섰어요. 쟤까진 놈이 따라오지도 못할걸. 개구리는 같이 가자고 자꾸만 찾았어요. 그러나 금란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막 달려왔답니다. 금란이는 대문을 걸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이럭저럭 퍽 오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금란이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였답니다. 누구인가 금란이네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지요. 얘야, 누가 왔나 보구나. 어서 나가 보아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금란이는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낯익은 개구리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앉아 있었지요. 아마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세상에, 이를 어째? 금란이는 얼른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밖에서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지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금란이는 머뭇거리다가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아무리 개구리라고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란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법이니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약속을 하지 않든가.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 데리고 들어오너라. 금란이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주었지요. 개구리는 금란이의 뒤를 따라 껑충껑충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날이 어슬어슬해지자 개구리는 배가 고프다고 하며 어서 빨리 저녁밥을 먹자고 하였답니다. 금란이는 그럴수록 개구리가 더욱 징그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들은 척 만척하고 앉아있기만 하였답니다. 아버지가 다시 딸을 보고 타일렀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약속대로 하거라. 금란이가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자 개구리는 상 곁으로 껑충 나앉았지요. 그러나 상이 너무 높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자기를 상 위에 올려 놓아달라고 하였답니다. 점점 더 밉게 구는 개구리가 보기 싫어 금란이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상 위에 넌떡 올라앉은 개구리는 큰 입을 떡 벌리고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넙적넙적 집어삼켰어요. 초저녁 잠이 많은 아버지는 저녁 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건넌 방으로 갔답니다. 고요한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지요. 금란이 곁에 앉아서 두 눈을 끔뻑거리던 개구리가 하품을 하며 말하였어요. 이젠 자야지. 밤도 퍽 깊었는데 나는 졸려 죽겠다. 어서 네 방으로 가자. 금란이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지요. 밥을 얻어먹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난 사실 너와 거짓 약속을 했어. 내쫓기 전에 어서 네 갈대로 가기나 하거라. 뭐?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난 여태 한 번 다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실컷 좋건 그대로 했단 말이야. 죽어도 난 약속한 대로 해야겠어. 개구리는 두 눈을 뚝 부릅뜨고 금란이를 쏘아보았지요. 그 바람에 겁이 난 금란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꼭 닫아건 뒤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개구리는 금란이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졸랐답니다. 그러나 금란이는 못 들은 척 하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자 개구리는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왔어요. 개구리는 금란이의 머리맡에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자정이 지나 첫 딸기 꽃기요 하고 울 때였어요. 갑자기 개구리가 지금까지 쓰던 말투와는 다른 점잖은 어른의 말투로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시오, 어여쁜 처녀, 나를 좀 보시오. 금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불깃 사이로 빠끔히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게 웬일이지요? 머리맡에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서 늘 그려보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이 점잖게 앉아 있었어요. 젊은 총각은 금란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로 말하면 신선들이 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총각이요. 아름다운 그대를 내 아내로 삼고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려왔소. 그러나 지내보니 그대는
인물은 고와도 마음씨가 밉더군.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처녀를 어디에 쓰겠소? 차라리 그대보다 인물은 좀 못해도 한번 다진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처녀가 더 낫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그런 처녀를 찾아가겠소. 젊은 총각은 금란이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그제야 금란이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뒤쫓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인물 잘난 멋진 총각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대문 밖으로 썩 나가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랍니다. 대동 여지도. 규장각에 들어간 김정호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세상에, 나라의 최고 도서관답게 귀한 책과 지도들이 이곳에 다 있군요. 제가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김종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최한기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김종호는 서가에 꽂힌 한 지도를 펼쳐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산과 강은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그런데 이곳은 이렇지 않을 텐데요. 지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최한기가 궁금한 듯 바싹 붙었어요. 그러자 김정호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최한기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은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엉망일지라도 여러 번 직접 다니며 만든 지도라 정확합니다. 최한기는 김정호의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서툴지만 산과 광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고을의 위치와 이름도 자세했지요. 이런 열의는 오히려 제가 배워야겠습니다. 어찌하여 지도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최한기가 묻자 김정호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저는 그냥 이 산과 강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이 담겨있는 지도라는 것이 있다는데 저 같은 천한 신분이 그런 귀한 지도를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을 알게 되고 제 뜻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정호의 눈빛을 보며 최한기가 입을 열었답니다. 천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조선의 지도가 있다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고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에서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도를 만들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김종호는 최한기의 도움으로 지도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요. 나라 안에 있는 지도란 지도는 모두 살펴보며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가서 살피고 틀린 내용을 바로잡았지요. 이렇게 청구도라는 지도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완벽하고 쓸모있는 지도가 필요해.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 지도를 고쳐나갔지요. 산의 높낮이, 강의 길이를 표시했고 관청의 위치도 정확히 바로잡았어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선의 지도를 볼 수 있어야 해. 많은 사람이 지도를 보게 만들려면. 그래, 지도를 목판으로 찍어내자. 김정호는 지도를 목판에 꼼꼼히 새겼어요. 얼마 후 조선의 모든 것이 정확히 담겨 있는지도 대동 여지도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철마산의 장사.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철마산이 있답니다. 이 철마산 등성이에 옛 절터가 남아있는데 주춧돌로 사용하던
집채만한 돌이 지금도 있으니 그 당시 장사들이 엄청난 힘을 가졌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지요. 옛날 철마산 근처에는 조주남이라는 힘센 장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천하의 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답니다. 원래 그는 무식한 데다가 미련하고 힘도 없는 그런 위인이었지요. 쉽게 말하면 반편 비슷한 전응하였어요. 그런 사람이니 자연히 이웃 사람들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곤 하였답니다. 아무리 전응하라 해도 그런 환경에 있었으니 그는 늘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가 어느 날 철마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답니다. 때는 따뜻한 봄날이라 산에는 풀과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그가 지게를 벗어놓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사 한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조주남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도사가 그에게 말을 하였지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떠하냐? 그는 뜻하지 않은 도사의 말에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너희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슨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철마산의 산신령이다.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큰 힘이다. 네가 달라는 것 하나를 줄 터이니 말해보아라. 이 소리에 그는 문득 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것은 친구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허약한 그는 힘으로라도 친구들을 제압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힘을 주십시오. 그러자 산신령은 그의 뺨을 3번 때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산신령이 때리는 뺨이 몹시 아팠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별꿈 다 꿨네. 그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뗄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이지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며 나무 안은 낫자루가 쑥 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 수 없이 소나무 한 그루를 손으로 뽑아보니 쉽게 뽑히는 것이었지요. 천하장사 부럽지 않을 힘이 뻗쳐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도 이 신기한 사건에 스스로 놀라면서 칡넝쿨 여러 개를 꼬아 끈을 만들어 순식간에 집채만한 나무찜을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힘이 센 대신 무지와 미련은 더해만 갔어요. 그해 여름 몹시 더운 말복날이었지요. 그는 소금 10가마를 짊어지고 소원에서 태안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한티제라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은 턱에 닿았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 못해 말하였어요. 여보게 조주남, 쉬어가게나. 그제야 그는 지게를 받쳐놓고 땀을 닦았답니다. 그리고 얼마를 쉬다가 다시 소금 가마니를 지고 한티제를 넘어 태안 쪽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니 또 힘이 들고 더워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쉬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한티제로 가더니 조금 전에 쉬었던 그 자리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또 쉬는 것이었어요. 동네 사람이 그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물어보았지요. 이 사람 조주남 왜 되돌아왔나? 그는 천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쉬어가려고 왔습니다. 조주남은 이곳에서만 쉬는 줄 안 모양이지요.
그러나 그 미련한 그의 힘은 공익을 위하여 크게 쓰여지기도 하였답니다. 철마산에는 절터가 있지요. 그 절을 지을 때 그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운반한 주춧돌은 그야말로 집채만 했지요. 조주남은 장정이 되면서 힘이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때 태안 장터에서 불량배 땡중이 장사꾼들을 몹시 괴롭혔어요. 그는 장날마다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았지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땡중을 상대해 싸움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중의 힘은 조준함보다 못하지 않았으며 성품까지 포악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뺏기면서도 항의하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대한 장날, 그는 거나하게 술을 먹고 땡중과 마주쳤어요. 그는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땡중을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으나 땡중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싸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싸움이 한나절이 지나 저녁 때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조주남이 이겨주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그가 마지막 힘을 쓰면서 소 울음소리 같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땡중을 번쩍 들어 저만치 내동댕이 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도 너무 많이 힘을 쓴 관계로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가 주저앉은 자리는 상인이 천막을 치기 위해 박은 쇠말뚝 위였답니다. 쇠말뚝에 찔린 항문에서 붉은 피가 흘렀지요. 결국 이 싸움에서 그와 땡중 두 사람 모두 죽고 말았답니다. 조주남이 얼마나 힘이 센 장사인지 그가 옮겼다고 하는 철마산 절터에 남아있는 집채만한 주춧돌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무지한 힘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답니다. 독을 품은 꽃 철쭉. 옛날 하늘나라에 햇님과 달님이 살았답니다. 햇님과 달님은 서로 사랑했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둘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햇님과 달님은 땅으로 도망가 살기로 하였답니다. 햇님,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여기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땅에 처음 내려온 달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해님과 달님은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힘세고 씩씩한 해님이 남편이고 아름다운 달님이 아내였지요. 세월은 꿈결같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굴렁산 골짜기에는 잡귀신이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잡귀신은 달님을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님을 없애고 달님을 내 색시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잡귀신은 땅귀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땅귀신 할머님,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땅귀신 할머님,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색시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한 놈이에요. 땅귀신 할머니는 잡귀신을 쳐다보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란 말이냐? 잡귀신은 얼른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달님을 내 색시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도 안 돼. 달님에게는 햇님 남편이 있지 않느냐. 게다가 햇님의 가슴에는 금비늘이 달려 있어. 이 금비늘에서 힘이 샘물처럼 솟아나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단 말이다. 그러자 잡귀신이 재빠르게 대꾸했어요. 그럼 그 금비늘을 떼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땅귀신 할머님은 모르는 게 없사오니 그 방법도 아시겠지요? 그 방법만 알려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땅귀신 할멈은 잡귀신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답니다. 굴렁산으로 돌아온 잡귀신은 여우와 산 고양이를 잡았답니다. 여우피로는 해님의 얼굴을 그리고 산 고양이로는 달님의 얼굴을 그렸지요. 해님아 죽어라, 해님아 죽어라, 달님아 달아나라, 달님아 달아나라. 잡귀신은 해님과 달님의 얼굴에 돌멩이를 던지면서 중얼거렸어요. 하루에 1000번씩 석 달 열흘을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해님은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갔어요.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답니다. 걱정이 된 달님은 해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해님, 그만 일어나세요. 오늘은 나와 함께 약수터에 가서 시원한 약수물을 마셔요. 그럼 잠이 달아나 버릴 거예요. 해님은 간신히 일어나 달님과 함께 약수터로 갔답니다. 그런데 약수터 바위 틈에는 잡귀신이 숨어 있었어요. 잡귀신은 해님의 가슴에 창을 던졌지요. 해님은 약수물을 마시려다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해님의 금비늘이 풀밭에 떨어졌답니다. 달님, 나를 어서 업어요. 금비늘이 다 떨어지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잡귀신이 바위 틈에서 뛰쳐나왔어요. 해님아, 살고 싶으면 달님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잡귀신이 해님에게 달려들었지요. 금비늘이 떨어진 해님은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해님의 몸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달님은 내 것이다. 이봐, 달님 아가씨. 죽은 놈 붙잡고 울면 뭐 하겠수? 어서 나와 같이 가서 내 색시가 되어 죽으려. 그러면서 달님을 덥석 안으려고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달님은 혀를 깨물어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났답니다. 달님이 요술을 부렸구나. 요렇게 꽃으로 변하면 내가 몰라볼 줄 알고. 내가 꽃을 먹으면 달님은 내 몸속에 들어오겠지. 그럼 영원히 내 색시가 되는 것이야. 잡귀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날름 꽃을 따먹었어요. 꽃을 따먹자마자 잡귀신은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달님의 원한이 독이 되어 꽃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꽃을 따먹은 잡귀신은 죽고 달님은 해님의 원수를 갚았답니다. 이 꽃이 바로 철쭉꽃이랍니다. 은혜 갚은 해골 바가지. 옛날 어떤 곳에 소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집이 너무 가난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동량으로 먹고 살았지요. 나이를 좀 먹어서는 오두막 하나를 지어서 살면서 나무도 해서 팔고 남의 집 품도 팔며 그럭저럭 살았답니다.
그러던 초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땔감을 얻으려고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아 추워, 아 추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사마니는 주변을 두리번 거렸는데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또 어디에선가 아이고 추워 추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사마니는 나무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지요. 거참 이상하다. 소사마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몇 번이고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소사마니는 나무를 다 벤 후 목도 마르고 세수도 하고 싶어서 개울로 갔지요. 그런데 또 어디서 너무 추워, 추워, 추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사마니는 세수를 하다 말고 개울을 살펴보니 저쪽에서 두레박 같은 것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거기서 나는 거였지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 그건 바로 사람의 해골바가지가 아니겠어요. 소사마니는 왜 해골바가지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지? 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해골바가지를 건져서 땅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소사마니는 해골바가지에게 제사도 지내주고 명절이면 차례 음식도 놔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소사마니는 이상하게도 돈을 잘 벌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지요. 소사마니의 나이가 30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소사마니는 밤에 꿈을 꿨지요. 꿈에 머리가 허연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놀라지 마라. 나는 홍장군이라고 한다. 너는 나를 위해 참 좋은 일을 했어. 전쟁 중에 목이 잘려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물에 떠다니고 하는 나를 네가 불쌍히 여겨서 볕 좋은 땅에 묻어주고 차례도 지내주고 제사 음식도 받아먹게 해주었으니 나도 이제 네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자 소사마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백발 노인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계속했지요. 사실은 너는 정해진 목숨이 30살까지다. 그래서 곧 너를 잡으러 저승사자 3명이 저승에서 올 것이야. 소사마니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 백발 노인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백발 노인은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마을 동구밖 길목에다가 떡이랑 밥이랑 술이랑 고기 반찬을 차린 상을 3개 차려놓고 새 신발 3켤레를 챙겨 놓아라. 그러고 난 다음 너는 좀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막만 보고 있다가 세 사람이 다 먹고 나서 아이고 잘 먹었다. 이 상을 누가 차려놨을까 하고 말하면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누가 차려놨을까 누가 차려놨을까 하고 3번째 말을 하면 그때 나서서 나 소사마니가 차려놨수다 하고 말하거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소사마니는 잠에서 깨어나 그 백발 노인은 내가 개울에서 본 그 해골바가지가 틀림없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은혜를 갚으려고 꿈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노인이 시킨 대로 잘 차린 상이랑 새 신발 3켤레를 챙겨 동구바 길목에 두고는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한편 저승에서는 저승사자 셋이 소사마니를 잡으러 소사마니가 사는 데로 출발했지요. 그런데 저승이란 데가 원체 멀고 멀어 이승으로 오는데 생각보다 훨씬 늦게 소사마니가 사는 마을 길목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착은 했는데 다들 다리는 아프고 피곤한 데다가 신발도 다 해지고 배까지 고파 더는 갈 수가 없었지요. 이때 지치고 지친 저승사자 하나가 한숨을 쉬면서 해고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배가 고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하고 또 다른 저승사자가 자기 허벅지를 퉁퉁 치며 말했지요. 그때 세 번째 저승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쉬었다가 가야겠습니다. 어디 묵을 수 있는 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저쪽을 보니 마침 소사마니가 차려놓은 상 3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지요. 여보게들, 저기 보세. 저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저승사자 둘이 그쪽을 보니 진짜로 잘 차려진 상이 3개나 놓여 있었어요. 저승사자들은 그걸 보고 상이 있는 대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떡이며 술이며 고기 반찬을 다 먹고 난 저승사자 하나는 이 음식을 누가 장만해 두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저승사자는 이제 나는 시장기가 없어졌소.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누가 이렇게 잘 차려놨을까요?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또 다른 저승사자도 둘러보다가 자세히 보니 신발 3켤레가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 저승사자는 누가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놓고 신발까지 챙겨놨을까? 하고 큰 소리로 질러봤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래서 세 번째 저승사자가 다시 누가 이렇게 먹을 것을 잘 차려놓고 신발까지 챙겨놨습니까? 하고 세 번째로 외쳤지요. 그랬더니 그제야 내가 차려놨소이다 하며 소사마니가 저승사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저승사자들은 소사마니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 누구요? 하고 물었지요. 소사마니는 예, 소사마니옵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승사자 셋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소사마니는 수명이 30까지여서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큰일 났소이다. 오늘이 죽는 날인 사람한테 밥이며 술을 얻어먹고 신발까지 얻어 신었으니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천명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장부의 소사마니의 수명이 떡하니 적혀 있으니 안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잘해준 고마운 사람을 데려갈 수도 없고 천명을 거역하자니 그도 안 될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소사마니를 안 데려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데려갑니까 맙니까? 무슨 말씀이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런데 안 데려갔다가는 저승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승사자 셋은 한참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다가 마침내 방법을 찾아내 얼른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저승에 간 저승사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수명을 적어놓은 장부를 꺼내었지요. 그리고는 소사마니의 수명이 30이라고 쓰인 것을
10십자 위에 획을 하나 그어 3,000살이 되게 만들었답니다. 저승사자들은 이제 소사마니를 저승으로 데려오지 않게 돼서 서로 기뻐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물 위에 둥둥 떠내려온 해골 바가지를 건져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잘 대접해준 소사마니는 그 해골 바가지 덕분에 재수명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